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차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초이선사의 다맥을 잇고 계신 분이십니다. 독보적인 우리차 연구가 사단법인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인사 말씀 한마디 나누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됐습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게 사단법인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사단법인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는 2017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농수산부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저희 그 사단법인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는 초이스님의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차문화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럼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기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고 또 우리나라 차 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초이선사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던 차의 제다 방법, 탕법,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연구한 결과를 알려줬던 차의 우수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네. 네, 그동안 차 문화에 관련한 강의를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배우러 오시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차 전문 기관에서 그 대학원에 이제 차 관련한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강의를 했는데 지금 한 2007년에 우리나라 차 문화가 그 농약 파동 이후에 한국 차 문화가 홍차라든가 또는 중국차, 커피에 거의 쓸려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한국 차 문화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즐기는 차 문화를 보면 한국 차가 흔적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만 강의할 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과 또 어떻게 다루는 거가 차가 합리적이고 좋은 차는 어떻게 선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그런 차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가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일반 강좌를 재작년부터 시작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나 이렇게 그 강의를 들을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차를 뭐 달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차의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차문화사나 또는 차의 어떤 철학 또 우리 차의 우수성 중에서 이제 초이스님의 차의 그러한 차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차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그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같이 차 한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커피까지 포함될 정도로 차의 범주가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그러면 차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해주신 거고 또 제가 이제 2월 14일 날 그 고려 시대의 제다와 탕법의 그 대중 특강을 중앙박물관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말미에 일반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차에 대한 의미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차 문화라고 얘기할 때 언급되는
차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부여해야 하고 차의 범주를 어디까지 둬야 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차라고 하는 거가 일반 음료에 그러니까 음청류 우리가 마시는 거리에 마실 거리의 대표적인 용어로 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 한 잔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커피, 홍차, 우리가 이제 차문화사에서 연구하는 차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제 대용차라고 얘기하는 뭐 인삼차, 쌍화차도 모든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용어의 그런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의 인물이었던 다산 선생께서도 그런 차에 대한 의미 부여가 조금 다르게 의미가 이렇게 해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그 다산의 저술 중에 이제 안각비에서 우리나라에서 차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용차 범위까지도 포함되는데 원래는 차나무에서 차잎을 따서 만든 거를 차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지금 현재도 차의 범위가 그렇게 확장성 있게 의미로 해자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문화사를 본다든가 또 차가 하나의 역사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차나무에서 딴 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향유한 사람들, 즐긴 사람들이 문화의 층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문화의 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논의할 때는 녹차나 또는 뭐 발효차라든가 이러한 범위, 그러니까 차나무에서 싹을 따서 만든 차로 규정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절에 이제 스님을 가끔 뵈러 갈 때 스님께서 좋은 차가 들어왔는데 하시면서 이제 차를 우려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차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의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차 문화사에서 다루고 있는 차의 종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나무에서 딴 싹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중국에서 60년대 이후에 이제 6대 차류라고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차나무에서 딴 어린 찻싹을 가지고 가공하는 단계별로 그것을 6대 차류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근대 이전까지는 그 범주가 녹차 계열이 주 범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녹차도 마시지만 백차라고 하는 것도 마시고 홍차도 마시고 또 청차 계열인 무이암차 같은 것도 마시고 또는 보이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주가 좀 넓어진 건데요. 맞아요. 그 의미는 저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장성이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업화된 차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차의 가치를 논의할 때 그 가치까지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범위냐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점이요. 사실 보이차 같은 거는 오래 두면 둘수록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녹차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또 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에 마셔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차를 어떻게 하면 보관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드는데 마셔도 되나요, 선생님? 네, 결론은 마셔도 되는데 단 예. 차에 있어서는 습기라든가 다른 향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침투되어 있을 때 그거가 차에 이제 흡입됐을 때는 차가 가지고 있는 정기가 상실된다는 게 옛날 사람들의 의식이었고 생각이었고 예. 지금도 저는 그거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포장이 잘 된 녹차 같은 경우 특히도 습기가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차라면 오래 둬도 무방한데 네. 단 녹차는 이제 싱그러운 맛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가 좀 녹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가 못 먹을 차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찰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스님들께서 아주 보이차를 이렇게 다려주시고 이게 이제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보이차의 이렇게 그 연원이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원래는 보이차가 몽고 지역에 이쪽에 유목민들의 음식으로 수출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그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 몽고로 수출됐던 보이차의 생산, 그건 이제 원래는 녹차 계열이었죠. 그런 것이 이제 홍콩 상인들에 의해서 오래 묵혔던 것이 새로운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이차가 소개된 것이 그러니까 발효된 지금 발효란 말을 또 쓰지도 않고 산화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런 이론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효든 산화든 변화된 그러한 보이차가 굉장히 약성이 좋은 차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 좀 과대포장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녹차 파동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의 이제 어떠한 차에 대한 인식의 미흡점 때문에 한국차가 제대로 제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차문화 운동이 70년도 후반부터 되면서 아주 그 녹차를 애용하는 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특히도 이제 스님들이 녹차를 좋아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이 차 만드는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또 탕법도 잘못 소개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녹차를 애호했던 스님들께서 그 차를 마시고 위장병을 앓는다든가 또는 뭐 차에 모순된 점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그것은 녹차의 제다 방법이나 탕법의 미흡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녹차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보이차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제 보이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또 속을 쓰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찰에 보이차가 광풍이 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보이차도 좋은 차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르의 차든 그 차가 갖는 그 효과는 다 좋은 것이지만 또 지금 보이차가 그렇게 확산되면서 많은 보이차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보이차가 정말 그런 좋은 보이차냐라고 하는 선별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선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육감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탁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린 맛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크게 분류해서 흙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있는 거 그거는 전 좋은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것도 탁한 냄새죠. 네. 발효 과정에서 그런 냄새들이 잘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래된 차를 보이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대부분 맑고 그리고 따뜻하고 또 마시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이차가 고가로 소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박 소장님의 전화문을 딴 동춘차라는 차가 이제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동춘차가 이제 세상에 제가 만든 차가 동춘차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제가 언론에서도 제가 만든 차를 대부분 동춘차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이제 박동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제 제 차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동춘차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동춘차로 제가 만든 차를 동춘차라고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올해 차를 만든 지가 40년이 되는 해예요.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제다가 완성된 차냐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초이스님께서 만든 차처럼 그 추사 김정일을 그렇게 매혹시켰던 차로 제가 완성할 수 있다면 그때 거기에 걸맞는 차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붙여보고 싶다 이런 이제 소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제가 만족스러운 차가 아직은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열이에요? 계열은 이제 그 동춘차는 초이스님 제다 방법을 따라서 또 응송스님의 저에게 이제 그 전승해 주신 제다 방법으로 만든 거가 동춘차입니다. 그 동춘차는 계열로 본다면 선종 사찰에서 전해준 특히도 초이스님의 제다 방법과 탕법을 이렇게 전승받은 한국차의 전통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방송? 중국에는 없죠? 중국에는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이스님께서 저희한테 이어준 이 차법이 이제 굉장히 최고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징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종 관련해서 중국차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종의 유입과 그 영향 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네. 중국의 많은 지역을 제가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중국도 그 문화의 어떤 미흡기에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 좋은 제다 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하방됐죠. 그래서 거기도 실제적으로는 명차보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해방을 거치고 또 물론 일제 압정기, 해방 또 유교를 거치면서도 또 60년대 이제 불교 정화를 거치면서도 대흥사에서 전해진 초이스님의 제다 방법은 그래도 요행스럽게 전승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다인으로서 또 제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냥 비교를 해봐도 우리 차는 소엽종으로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그럼 동춘차가 뭘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살 수는 없다고 그러시죠? 네, 거기에는 살 수가 없다고요? 살 수 네, 없어요. 예.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응송 스님으로부터 이 제다 방법을 이제 이어받았고요. 또 응송 스님 밑에서 제가 차가 어떻게 차 생활을 하는 것, 차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와서 보니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물론 산업화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이 대량 생산 체제로 가서 그것이 돈으로 환전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산업화라는 것, 자본화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하나의 동력도 되고 네. 그리고 자본이 없으면 새로운 문화나 문화의 층을 굉장히 고급화할 수 없죠. 없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단지 제가 이렇게 전승받은 것은 유무형의 뭐 옛날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무상보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 대해서는 상업화를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 이제 수행이나 이런 거에서 그 전인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에 제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거기에 제가 빠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 역량으로 차를 5통을 만드는 게 정당한 방법인데 이것이 환전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게 되면 제가 5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가장 딱 맞는 건데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10통을 만든다면 그 차는 원래 본령의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저는 있으시군요. 제 대해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초이스님께서 또 웅성스님께서 전해 주신 그 제다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제다가 갈 수 있는 궁극의 그 가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궁극의 차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산업화에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산업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죠.
요즘은 사실 차 하면 종류도 많고 또 간편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티백 형태의 차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 그리고 다도 그러면 좀 엄격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우려내는지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겠죠. 당연하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느냐에 대한 가치 문제 때문에 많은 차에 대한 논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물을 선택할 것인가. 물. 네, 물에 관한 좋은 물, 차에 맞는 좋은 물. 또 어떻게 끓일 것인가 라는 문제. 또 어떤 온도에서 우릴 것인가. 네. 다구는 어떤 거를 써야 합리적인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논의된 옛날 사람들의 차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그것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리라고 하는 현대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활용의 방법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차가 무늬만 향유되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 생활에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좋은 이해들, 이론들이죠. 이런 것을 먼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하고 차 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 하면은 우리 불교, 특히 선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사들의 일화도 많고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차 문화를 집대성한 분이 8세기에 유구라는 분이 다경을 저술해서 중국의 차 문화사 제다 탕법을 집대성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차의 성인이라고 존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다, 특히 차를 만드는 방법을 혁신했던 이유는 선종 스님의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도 차 문화의 정립에 있어서는 스님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달마 스님이라고 아마 우리 이 선종에서는 굉장히 추앙하는 그 선종의 초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분이 이제 그 면벽 수행을 하실 때에 제일 장애가 졸음이었습니다. 아, 그것을 쫓기 위해서 차를 활용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선종에서는 차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수행과 차가 생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를 선종 사찰에서 만들었고 그런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차의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구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 명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승려들이셨죠.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그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차를 마시면서 수행했던 일화들은 조주 스님의 끽다거에서도 우리가 그 화두선으로 그것이 하나의 그렇죠. 화제로 썼던 것도 선종 사찰이 차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7세기에 차문화가 선종 스님들에 의해서 들여왔고 또 신라 말이나 고려의 차문화가 수승하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정보나 차에 대한 그러한 최고의 이론가들이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선종 스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차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신문화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선종 스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발전을 번창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에 가장 번창을 했어요? 전 고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고려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도 활달한 시대였고 또 그 고려가 건국된 것 자체가 또 이 호족 세력과 연합해서 고려를 건국하기도 했지만 호족 세력들의 그런 정신적인 영향의 토대가 됐던 것은 바로 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선종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선종 스님들이 그 중국에 가서
당나라나 송나라에 가서 새로운 그런 수행 방법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왕이 직접 친견을 해서 마중을 나갈 만큼 그분들에 대한 아주 극대한 환영을 해주셨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신진문물의 그러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네. 그리고 고려를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는 이론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사로 추앙을 하시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 사회가 차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고려가 불교가 국기어였다라고 하는 것과 고려 왕실이 차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특품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관료 사회까지 이 차문화가 이렇게 확산됐다는 것이 바로 고려가 최고의 차문화의 전승기를 이뤘던 시대의 어떠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고려 청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려 청자도 사실은 선종 스님들이 중국에서 청자류 월주요라고 하는 그런 차를 차잔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상감천자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차문화의 그 유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특히 도자기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귀족이나 관료 사회의 차의 향유층이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러한 관료 사회의 문기 있는 향유자들에 의한 안목이 고려청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고려 사회가 굉장히 차문화의 번성기였고 그래서 올해 이제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서 고려 사회에서 즐겼던 그러한 그 단차 또 이제 백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작년에 재현해서 굉장히 그 시대의 품격을 다시 한번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올해도 그런 연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해보기에는 유교의 선비들도 차를 즐겨 마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차 문화가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왜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제 고려 사회가 불교였고 불교가 상징적으로 이제 차문화는 불교 문화의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을 건국한 그 지배층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조선이 건국된 다음 불교 세력을 이렇게 좀 쇠락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시대의 당위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찰이 경제력이 상실되고 그 세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점점 차문화는 쇠락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조선 전기의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난과 양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난과 호란을 겪으면서는 그 문인들이 차를 마셨던 그런 경향도 점점점 쇠락되어서 점점 차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고려시대가 향유했던 그런 수숭했던 훌륭했던 차문화가 조선에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한 사찰의 스님들께서 차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는 경제력을 수반해야 되는 건데 이 차문화가 융성하려면 그러한 그 불교계가 그러한 경제력이나 사회의 영향력이 상실된 사회였고 축소된 사회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문화도 함께 쇠락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차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희 선사님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간단하게. 당연히 얘기를 네. 올려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춘차를 만드는 이유도 초이 스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차문화가 끊어졌을 테니까요. 초이 스님께서는 조선 후기에 차문화를 중흥한 성인이라고 다성이라고 아주 존경하고 차인들이 초이 스님을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초이 스님 혼자 차문화를 중흥한 건 아니고요. 그 시대에 차를 괄목했던 또 인식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이 스님이 촉매제 역할을 했고 그러한 차를 즐기는 그런 계층들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차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거를 즐기는
층들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초이스님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중흥이 왜 됐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유학자들, 보통 이제 선비라고 하는 분들이 왜 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을까? 이런 것이 제 연구의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 초이 스님께서 교유했던 인물들이 차를 즐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분들은 대부분 청대의 연경이라고 하는, 연경학파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국학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차의 이해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에 다산은 북학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다산의 영향도 커셨고요. 특히도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 초이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이 스님이 차를 수승하게 아주 품질이 좋은 차로 선종수에서 내려오는 차를 다시 한번 그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초이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거기에 조력자들이 바로 초이 스님과 교회했던 홍현주라든가 추사 김정희라든가 권돈인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차에 대한 제 인식은 초이차가 아주 이들을 감동시킨 차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초이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초이 스님이 한참 활동했고 추사가 한참 활동했던 56년, 1856년을 기점으로 이제 다시 또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문화의 발전은 차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좋은 차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초이차 5대 계승자시죠? 명목상 그렇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평생 행복하기도 했고요. 이제 초이 응송 스님으로부터 초이 스님 얘기를 들었고, 네. 처음에 제가 응송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사실 차 연구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응송 스님은 대처승이셨습니다. 대흥사의 주지를 한 26년 하셨고, 처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출가를 하셨던 분이고, 그건 뭐 불교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흥사에서 밀려나셔서 백화사에 계시면서 그분이 이제 불교의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초이 스님을 연구한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전적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차에 대해서도 글을 쓰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응송 스님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쪽에 가게 된 것은 그분의 전적 조사와 응송 스님이 써놓은 차에 대한 기록물들을 다시 현대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추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송 스님을 안 사람도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응송 스님하고 인연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행히도 이제 한문을 하는 젊은이들 추천해달라고 하는 기관에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를 우여곡절 끝에 정말 가게 돼서 그런 응송 스님으로부터 차를 잊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응송 스님으로부터 85년에 다도 전다기를 정식으로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차를 전다기를 받은 건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늘상 행복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조심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잘 이어지는 것이 제 목표였고요.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가 제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왔습니다. 제 행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는 이 차 문화가 이렇게 박 소장님께서 연명을 해 가시면서 발전시키시는 노력을 하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차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글쎄, 이제 아까 질문하신 대로 네. 저는 아마 제가 처음 차를 대한 거는
저 청명 임자, 창자, 순자 쓰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속학에 대가시고 많은 이제 그 한학을 이렇게 제자들 양성해서 지금 아마 그 이런 철학계나 또는 사학 쪽이나 국문학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신 현대 분이셨는데요. 그분에게 저는 한문을 배웠었습니다. 저희 선대 할아버지가 또 한학자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문을 했기 때문에 응성 스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응성 스님의 그런 인연 때문에 제가 차를 잇게 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전생사에 굉장한 인연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인연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전통의 원형을 지켜가면서 네. 그래도 대중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우선은 초이 스님이 차문화를 중흥시킨 이유도 이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문화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해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해자들을 뭐 구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특히도 초이 스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차의 오리진의 구미모나 또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이런 BBS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차가 주는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 또는 가치 이런 거를 조금 찾아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일에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 양성을 하시는데 학비를 전혀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물론 있으시겠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제 생각들의 일관된 로드랩이겠죠. 저도 응성 스님에게 무상보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상보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인연들이 저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그런 것을 이렇게 실행해 봐서 공감대가 있는 제자들이 또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차문화가 계속적으로 그 가치들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소장님, 우리 차를 알리기 위해서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요. 그중에서 박동춘의 한국차 문화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남긴 차와 관련돼 있는 시가 담겨져 있던데 그중에서 한두 분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소개해보고 싶은 그 차를 즐겼던 다인 중에 두 분을 꼽겠습니다. 물론 고려시대 때 이규보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그 다시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 봄날에 차를 즐기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문학적이고도 예술적이고 그리고 풍류적인 그러한 다 차에 대한 노래를 읊으신 허백당 성현 선생의 행화소용이라는 시 한 편하고 또 한편은 초이선사의 동다송의 마지막 절구였던 그 시를 두 편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허백당의 성현의 시 중에 행화소용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비 오듯 물 끓는 정병에 막 해차를 넣었는데 책을 잡던 고난 손으로 턱을 그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네. 짹짹거리는 새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을 깨어보니 살구가지 꽃그림자 성긴 발에 그득하네. 이 시는 그 성현이 차를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독서인이잖아요. 성현은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음악에 대한 그러한 그런 저술도 있고 하시는 분인데 비가 오는 듯이라는 것은 물 끓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으니까 막 끓으니까 해차를 넣었어요. 그런데 나른한 봄날에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봄날에 화창한 봄날에 새소리가 낭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짹짹거리는 새소리에 깜짝 잠이 깬 거예요. 낮잠 오수를 깬 것이죠. 그랬더니 눈을 막 떠보니까 살구꽃이 핀 봄날에 성긴 발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꽃일까요? 살구꽃 그림자가 그 그늘에 이 발 그늘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만큼 아름다운 봄날에 차를 마시는 풍광을 그린 이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음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류적이고도 그 차를 우리는 정황들이나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감성을 가장 잘 드러낸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작품은 초이스님의 그 동다송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이분은 초이스님은 선승이시잖아요. 물론 교학을 다 두루 겸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동다송의 마지막 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로에 물 끓는 소리 잦아드니 맑고 가뿐한 몸 정신마저 또렷해라. 오직 백운과 명월 두 구획만을 허락하니 도인의 자리 이것이 최상승이라. 이것이 초이스님이 읊은 차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중로에 물을 끓으니까 이미 차를 마셨겠죠. 그랬더니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초이스님의 차를 즐기는 또 차를 마시게 되면 오는 효능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초이스님께서는 백운과 명월 두 객만을 허락하셨대요. 이것이 그 선승들이 갖는 최고의 최상승의 차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명월과 백운이 자연만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를 나오면서 석종사 충주 석종사의 해국 큰 스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사실은 이만저만한데 이 백운하고 명월이 불교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백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걸림이 없는 무예자재한 것이고 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고정불면한 세계다. 그래서 이 시는 초이스님이 어떤 것도 피차에 그 간극이 없는 그래 불이선을 잘 그린 시 같다. 이런 해석을 해주셔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선승이 차를 즐기는 그런 차를 마시는 연유는 아마도 동다송의 초이스님의 이 글귀가 가장 선명한 선미를 드러낸 그런 차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일을 또 하실 텐데 계획이라든가 발언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좀 불교에 가까운 불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읽어보고 좀 더 생활화하는 것을 좀 실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이스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또 응송스님에게 이렇게 차를 이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 학문의 방법이 유가나 도가나 이런 쪽으로 경도된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거를 아주 좋아는 하지만 깊숙하게 불교인으로서 생활화되지는 못한 그런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차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저도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불교인으로 조금은 거듭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 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생의 선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인생의 선물은 제가 차를 알게 한 응송 스님에게
큰 선물을 받았고 네. 또 제가 제 자신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에 줄 수 있는 선물도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그러한 선물을 제가 올리는 것도 차일 것이고 또 받은 선물도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또 조언의 선물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간송의 최완수 선생님, 또 고대 조성택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차가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차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에게 알도록 해주셨던, 물론 불교인은 아니고 기독교인이지만 그 부산의 이응준 목사님, 그래서 차의 기운의 세계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런 분들, 또 특히도 차를, 동춘차를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차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동춘차 후원을 해준 여러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람이 있는 것은 이런 차들이 우리 후대에 잘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차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평생 한 길을 걸어오신 사단법인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윽한 차향이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그리고 훌륭하신 활동 많이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